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이 주식에 조금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았는데 일부 주주들이 그 회사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소송을 걸 테니까 당신도 참여하라고, 인적 정보를 제공하라고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담당 변호사한테 자기 인적 정보와 자료를 제공을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보고 나서 자료도 되돌려 주었고 자료를 더 제출하라든가 여타부타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한국 못지않게 소송 같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1년도 더 지난 최근에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당시 10만 위안의 보상금을 회사에게 요구를 했었는데 4만 9천 몇백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공돈이 생긴 기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지 재수가 좋아서 공돈이 생긴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이 소송은 중국의 기업 활동에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은 바로 중국의 제약회사 캉메이야오예라는 그 회사와 주주들 간의 소송이며 중국 최초의 집단 소송이기도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캉메이야오예의 오너인 마싱텐 회장이 회계 부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증시를 조작했다는 이런 판결이 지난 11월 17일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캉메이라는 회사는 한약, 양약, 의료기기, 보건식품 많은 분야를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이고 신약도 많이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한 그런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죠. 광동성 성실시범 기업표창, 제5차 국가혁신 기업표창 이런 것도 받았고 2018년 5월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1,3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4조가 넘어서 당시 1,000억 위안 클럽의 일원이 되는 그런 기염을 토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이 있기 전에 이미 2014년에 주주 중에 한 사람이 이 캉메이의 경영진을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진이 10억 위안이 넘는 규모의 회사 자산을 빼돌려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회사가 토지 매입을 한 것으로 꾸미고 여기에서 10억 위안 이상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신고를 받은 증권감독위원회는 광동성 증권감독국에 조사를 지시했는데 광동의 증권감독국이 이거 별일이 없었는데요?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류즈칭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증권감독위원회 행정심의 신청을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감독위원회는 부적합해서 이 신청을 기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중국식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권력과 금력이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상식에 가깝죠.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도 고지곳대로 회계장부를 만드는 중국 기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류즈칭이라는 사람이 아주 의지의 중국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증권감독위원회가 각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증권감독위원회가 배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번엔 사법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거쳐서 최고법원까지 갔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하지 못한 거죠. 한국 같으면 류즈칭 같은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만일 제가 삼성이나 SK나 현대 같은 재벌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면 글쎄 제가 옳았다고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되지도 않고 승소를 하더라도 저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나 막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류즈칭이라는 사람의 경우는 중국이라는 상황에서 이런 거대 권력, 거대 금력에 도전을 했으니까 용감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꼴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하반기에 오면서 캉메이가 분식회계했다는 것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월 16일에 캉메이 주가가 폭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 가이드가 발동해서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의 거래 중지 시간을 거쳐서 다시 거래가 재개됐을 때는 이미 주가가 절반 이하로 그렇게 변해 있었죠. 이때 대부분의 주주들은 이거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지. 캉메이가 분식회계를 어떻게 했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되고 이런 쪽에는 사실 흥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캉메이 같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고 회계를 똑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2018년 12월 28일 연말에 증권감독위원회가 캉메이를 조사를 시작을 하고 캉메이가 이 사실을 공포를 하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중국 측 상황에서는 이런 국가기관이 누군가를 조사했다는 것이 언론에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결말을 알 수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다음 해인 2019년 와서도 당연히 캉메이의 주가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캉메이는 여기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현금 자산에 299억 위안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의로 이렇게 조작을 한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착오를 저지른 겁니다. 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의 발표를 마싱텐 회장이 하죠. 그렇지만 중국의 증권감독위원회는 곧바로 캉메이가 2016년, 2017년, 2018년 이 3년간 재무보고서에 중대한 허위가 있고 299억 위안을 허위로 늘렸다. 그러니까 고의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런저런 부정부패에 어느 정도 내성이 있는 중국 사람들마저도 이 캉메이 경영진이 너무 심했다. 너무나 지나치게 해먹었다. 이런 여론이 들끓었죠. 캉메이는 회사 이름도 ST 캉메이로 바꾸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들이 주가 조작을 통해 이익을 얻어온 사실도 발각이 됐고 회사 공금 116억 위안 정도를 전용한 사실도 밝혀졌죠. 그래서 증권감독위원회가 최종적인 공포를 했는데 캉메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체계적으로 분식회계로 법치를 짓밟고 시장과 투자자를 존중하는 마음 없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생태를 해쳤다. 이제 캉메이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벌칙이 이 정도였어요. 2020년 5월 14일 증권감독위원회가 최종 벌칙을 내렸는데 시정명령, 시정경고, 그리고 벌금 60만 위안, 그러니까 1억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 일에 책임이 있는 21명의 사람에게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책임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일 크게 벌금을 받은 사람이 90만 위안,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10만 위안이었죠. 해먹은 거에 비해서 너무나 그 벌금이 적은 겁니다. 다만 주모자 6명에 대해서는 적게는 10년, 많게는 종신, 증권시장 출입 금지 조치를 취했죠. 그런데 차명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별로 유효한 그런 벌은 아닌 것 같죠. 아무튼 범법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자들을 사법기관에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 중국에서도 큰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도 실제 벌금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걸로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이번에는 국가가 개입을 한 거죠. 원래 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베이징에 있는 한 법률사무소에 손해배상 의뢰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이 점점 심해지면서 더 많은 주주들이 이 법률사무소에 같이 합류를 해서 소송을 전개를 했죠. 이 피해자들의 경우 크게 손실을 입은 사람은 1,000만 위안 정도도 손실을 입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말 12월 31일에 11명의 투자자들이 광저우 중국 법원에 이 캉메이에 대한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증권법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이 이 새 증권법의 관련 규정을 해석을 내림에 따라서 중국 증권 중소투자자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기업인데요. 사실상 반관반면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소투자자 서비스 센터가 5만 5천여 명의 투자자들의 특별 대표인의 자격으로 집단 소송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이제 얘기가 심상치 않게 됐죠. 증권법이 개정되고 또 이런 중국 증권 중소투자자 서비스 센터가 개입한다는 것은 이미 뭔가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권력을 쥐는 사람들 입장, 시각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결과 4월 16일에 이 광저우 중국 법원은 특별 대표인 소송으로 이첩됐다. 이렇게 재판의 성격을 바꿨고 얼마 전인 11월 12일에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 경영진들이 24억 5,900만 위안에 상당하는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끼쳤다고 판결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크게 데미지를 입은 의외의 곳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캉메이의 회계심사를 한 회계사무소입니다. 제대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100% 연대 책임을 떠맡게 됐습니다. 24억 5,900만 위안, 한 회계사무소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이 회계사무소의 피해를 보상해줘야 될 경영진, 마싱텐 회장이라든가 쉬도전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마싱텐은 회계부정, 주가 조작 이런 거 외에도 그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준 것도 발각이 돼서 형사처벌도 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회계사무소만 타격을 입은 게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도 타격을 입었죠. 바로 사회이사입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이사,
중국말로는 동사죠. 이 동사를 사회이사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중국말로는 이제 독립공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회이사직이라는 게 이걸 맡고 있으면 해당 기업에서 용돈도 주고 또 유명해지기도 해서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자 전전상하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지금까지 이미 20몇 개 기업에서 사회이사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결에서 사회이사들한테도 5% 규모의 연대배상 책임을 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회이사 돼보려고 기를 쓰던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느라 여념이 없는 거죠.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사회이사는 오너를 견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저명도가 있는 도덕성이 좀 높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 많이 기용이 됐습니다. 강매의 경우도 5명의 사회이사 중에 4명이 대학 교수거든요. 1명은 회계사무소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위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오너의 전횡으로부터 주주들의 이익이나 사회 이익을 보호한다기보다는 그 오너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쪽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게 대부분이었죠. 게다가 사회이사의 경우엔 추가적인 위험도 있었는데 싱가포르 경영대 법학 교수인 짱웨이에 따르면 사회이사에 대한 경제적 의무의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이사에게 어떤 연대 책임이 주어져도 기업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리를 잘 따져보면 강매, 그러니까 회사가 사회이사들한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회이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려서 회사가 이렇게 손실을 봤다.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부터 사회이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회이사 제도가 중국에 2001년에 도입됐을 때 어쩌면 이런 리스크 때문에 사회이사를 하기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돼서 보험 상품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캉메이가 이 보험을 구매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 요율이 얼마냐면 책임져야 되는 금액의 10%가 보험금입니다. 그러니까 1조 정도의 리스크가 가능하다고 하면 보험금은 1,000억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캉메이 사건은 당연히 중국의 사회, 특히 기업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권력과 금력의 관계에 대한 과거의 프레임이 완전히 깨진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직 새로운 프레임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또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매체들은 상장법인들의 이런 회계 부정에 대해서 일단은 대단히 엄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번에 캉메이가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직 살아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캉메이가 정상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을 전제로 해서 구조조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죠. 저는 이 일이 갑작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고하는 여러 정책 발표가 이어져 왔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의 시진핑 지도부는 과거 20년에 걸친 권력층과 민간 기업가 간의 연결고리를 분쇄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도덕성을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 내부의 권력 투쟁이 그 동기일 가능성이 제일 크죠. 아무튼 금년 5월에 이러한 기업들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기업감사법도 개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회계 사무소들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다만 기업이라든가 회계법인이라든가 오너, 투자자 다들 모두 당국의 의지가 이렇게까지 강했을 줄, 정말로 이런 식으로 집행할 줄 몰랐던 거죠.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상층부의 권력 투쟁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했다면 이번 조치를 놀라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그룹은 이제 공동부유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산당과 정부 그리고 기업들도 나서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죠. 정책적으로도 민간 기업과 국유 기업을 병합하는 혼합 소유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중국의 기업이라면 시진핑 지도부가 어떤 정책 방향으로 어떻게 일을 할지 그리고 국가 권력이 어느 정도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지 이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소액 주주들의 감시의 눈길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사회이사의 독립성, 회계사무소의 감사 보고가 과거보다는 획기적으로 현실을 반영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가능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그 중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세계의 주식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차분
흥미진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